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해필입니다. 저는 오늘 박찬욱 감독님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를 리뷰 및 해석 시도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는 24일 수요일에 개봉하는데 저는 오늘 이동진 평론가가 언택트톡 한 버전을 22일에 먼저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선관람한 상태로고요. 영화가 2시간이 넘는데 언택트톡도 117분에 육박해서 한 4시간 동안 극장에서 지금 잡혀있다가 와가지고 솔직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진짜 이런 기분 오랜만이거든요. 지금 뭔가 너무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쏟아내고 자지 않으면은 꿈에 나올 것이다. 죄송하지만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다 토해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석을 시도한다라고 말한 것이 저 사실 그런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스스로도 평소 잘 찾아보지 않는 편인데 박찬욱 감독님 작품만큼은 진짜 웬만해서 그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그거를 해보면 어떨까.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번 영화가 감독님 작품들에 비해서 좀 직접적이고 친절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밖에 지금 못 본 상태인데도 뭔가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들고 뭔가 해석하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사실 그게 감독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라든지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사실 영화라는 건 관객이 그래서 지금 이거 뭐 말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어떤 그런 걸 스스로 고민해보고 파악하는 거를 즐기는 것까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번 쩔TV를 굉장히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원작 소설을 읽어보는 것이었다. 도널드 웨스트레이크라는 작가가 쓴 DX라는 작품을 먼저 이제 읽고 있었는데 정말 슬프게도 제가 오늘까지 다 이걸 읽으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한 중반부까지만 봤어요. 오히려 좋아. 결말 모르니까. 그럼 첫 번째로 시놉시스를 먼저 읽어드리자면요.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삶에 만족하던 25년 경력의 재지 전문가 만수, 아내 미리, 2아이, 반려견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만수는 회사로부터 돌연 해고 통보를 받는다. 목이 잘려나가는 듯한 충격에 괴로워하던 만수는 가족을 위해 석 달 안에 반드시 재취업하겠다고 다짐한다. 그 다짐이 무색하게도 그는 1년 넘게 마트에서 일하며 면접장을 전전하고 급기야 어렵게 장만한 집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무작정 문 재지를 찾아가 필사적으로 이력서를 내밀지만 선출 반장 앞에서 굴욕만 당한다. 문 재지의 자리는 누구보다 자신이 제격이라고 확신한 만수는 모종의 결심을 한다.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취업에 성공하겠다. 이상 박찬욱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인 어쩔 수가 없다의 시놉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이야기만 딱 들었을 때는 또 감독님이 또 피칠갑하고 칼춤추는 영화를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웃긴 작품이다. 감독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영화 홍보 차원에서.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또 저 양반 또 저러시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대 믿지 않았거든요. 이분이 헤어질 결심을 뭐라고 했더라? 뭐 로맨틱 코미디라고 했나?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냥 저분은 참 객관화가 안 되는 분이시던지 아니면 그 점을 노려가지고 상대방을 위트 있게 웃기려고 하시는 건지 아무튼 저런 발언 하나하나를 다 믿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영화를 보고 나온 뭔가 입장으로서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인데 생각보다 코미디의 비중이 높다. 박찬욱 감독의 블랙 코미디라고 했으면 저는 블랙 코미디 뭐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블랙 코미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 사회를 풍자하고 일침을 놓는 느낌과 함께 좀 코미디, 심지어 좀 슬랩스틱적인 면까지 좀 이게 배분이 잘 된 것 같아서 그게 특이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영화에 대해 느끼는 전체적인 감상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전작들에 비해 친절하고 전작들에 비해 쉰내났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여론을 쓱훑어봤더니 마냥 저처럼 막 평이 좋진 않더라고요. 호불호가 생각보다 많이 갈리고 그 와중에 불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전작이 이제 또 그 헤어질 결심이다 보니까 더 대비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평도 있었어요. 이게
오타쿠에게도 애매하고 머글에게도 애매한 영화인 것 같다. 뭐 이런 평도 있었는데 저는 그건 진짜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오타쿠라고 한다면은 그런 장르적인 되게 좀 화끈한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이제 조금 더 잘 감수하면서 즐길 줄 아는 분들이라고 해석했을 때 그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밍밍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머글, 그러니까 그냥 일반 관객들이 보기에는 뭐 막 다른 영화에 비해서 막 팍 터지는 장면이 있다든지 코미디로서 엄청 깔깔대면서 웃길 만한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밈이 될 만큼 딱 귀에 꽂히는 뭔가 그런 것도 뭔가 막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떤 쪽의 입장에서 봐서도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농담과 디테일과 집착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에 이번 작품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들었다는 건 오늘 굉장히 할 얘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컨셉을 그냥 딱 놓고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구성이라든지. 자리는 하나인데 사람은 넷.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주인공이잖아요. 제가 방금 언택트 톡을 보고 왔는데 이동진 평론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예를 들어 자리가 하나고 사람이 넷이면은 그 자리를 제공한 사람에게 뭔가 불만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따진다든지 이런 형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 만수는 다른 경쟁자들을 죽임으로써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에 대해서 감독님이 사실 그렇게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캐릭터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영화들도 있지만 내 영화 세계에서의 주인공들은 다 약간 조금 모질한 애기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이야기가 탄생이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쵸. 예전부터 예를 들어 복수는 나의 것과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만들어졌던 시발점도 공장에서 갑자기 해고가 되고 그 공장 사장의 친구의 딸을 유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가 뭐 세상에는 좋은 유괴가 있고 나쁜 유괴가 있다. 좋은 유괴라는 것은 아이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아이를 정말 티끌 하나 안 건드리고 안전하게 돌려보내주면 그들의 가정은 화목함을 되찾고 우리는 돈도 얻고 사회의 뭐 부의 재분배 이런 것까지 맞출 수가 있으니 완전 좋은 아이디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사실 그런 엉뚱깽뚱한 조금 이제 비상식적이지만 광적이면서도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었더란 말이죠. 이 박찬욱 감독님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번 영화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이 영화는 제가 느끼기에 아주 주인공 중심적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정말 유명한 배우들도 진짜 때로 출연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는 게 또 재밌는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 속 세계가 굉장히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를 답습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뻔하게 남자는 밖에 나가서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 뭐 전쟁을 하고 막 먹여 살리고 여자는 안에서 남편을 보필하면서 묵묵하게 가정을 지키고 뒤로 몰래 일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지금 현대 사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맹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이런 사회가 전제가 돼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보셔야 전체적으로 보다 덜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사회가 컨셉이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그 재취업에 대한 압박감에 못 이겨 더 미쳐갔다는 설정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 주인공 만수가 원래부터 그런 쪽에 뭐 막 낌새가 있었던 인물이 전혀 아닌 걸로 나와요. 오히려 되게 막 가정적인 편이고 되게 열심히 일하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이런 식으로 조금 평가가 좋은 인물로 나오는데 영화 초반에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그 명예라든지 아니면 단란한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거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어렸을 때 본인 집이 망해가지고 한번 떠났었던 본가였어요. 거기를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리모델링까지 싹 해가지고 얻게 된 집인 거예요. 그렇게 딱 고점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만수의 어떤 그런 변화가 되게 재밌게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부터 이 영화의 호불호 포인트를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냥 스포일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고 저랑 같이 이렇게 수다 떠시고 또 같이 보러 가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호 포인트는 귀엽고 눈에 확 들어오는 미장센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이번 어쩔 수가 없다 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박찬욱 감독님 다른 세계에서도 즐길 수 있는 포인트긴 한데 이번 영화가 특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직설적이고 친절하고 강조하고 반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 영화가 주인공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이런 파란색이 주인공이 평안을 느끼거나 아직 좀 타락되지 않았거나 그와 비슷한 상태이다, 그의 편이다라는 뭔가 굳이 따지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때 등장을 하는 색깔이에요. 파란색. 그리고 그에 대비돼서 주인공이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주인공을 뭔가 적대감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행태를 취했다, 타락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땐 빨간색을 가져오더라고요. 이런 게 주인공의 의상이나 소품 아니면 뭐 주변 색깔 이런 걸로 굉장히 반복해가지고 강조가 되는 편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만 나열을 해보자면 주인공이 집에서 처음에 생일 파티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처음 회사에서 입었던 그 공장 유니폼 같은 것도 다 파란 계열이었고요. 그런 만수 곁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안에 미리의 복장도 대부분 블루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리를 느껴가지고 화분을 딱 들었는데 그 화분 위에는 새빨간 고추가 달려있고 그 고추를 매개로 이제 약간 이력서를 받기 위해서 가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레드페퍼 페이퍼 컴퍼니. 여담인데 감독님 이런 말장난이 너무 웃겨. 레드페퍼 페이퍼. 만수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는 경쟁자가 선출이란 인물인데 그는 작업할 때 빨간 작업모를 쓰고요. 주인공이 첫 번째 살인을 계획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 가슴 장화인데 그 가슴 장화도 빨간색. 첫 살인이 벌어지는 순간에 나오는 BGM이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그리고 그 주변에서 배나무를 갉아먹는 무당벌레들. 그리고 중간에 그 태양 컴퓨터 클리닝이라는 간판이 살짝 나왔다 사라지는데 이상하게 그 컴퓨터라는 글씨만 빨간색으로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의 엔딩에 이제 좀 주인공 입장에서는 적대감을 가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라는 글씨만 빨갛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이게 자꾸 빨간색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성민 씨가 연기한 캐릭터 범모는 좀 노란색이 테마인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은행나무도 많고 그리고 차성원 씨가 연기한 캐릭터 고시조는 좀 무채색 계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의미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인물별로 뭔가 재치있게 색깔로 연출해 내리는 게 재밌었다. 이 외에도 뭔가 인물이라든지 배경을 자연스럽게 겹치게끔 해가지고 보여지게 하는 연출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박찬욱 감독님이 대사에 항상 좀 말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 거를 조금 끼워 넣으시는데 저는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레드페퍼 페이퍼 컴퍼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중간에 어떤 형사가 하는 대사 중에 뭐 이러이러해서 남은 혈은 이 혈은 어떻게 생긴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전작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어떤 음절 개그인 것 같아요. 친절한 금자씨에서 가불은 불가 이렇게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헤어질 결심에 완전 안전 뭐 이런 것처럼 감독님 특유의 뭔가 그 유머 센스가 저는 좀 잘 맞아가지고 재밌었고 손예진 그 안에 미리 캐릭터가 이제 이 집 남자들이 나한테 너무 뭔가 많은 비밀을 숨긴다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뭐 등지고 싶나 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발음이 되게 미묘해서 뒤지고 싶나 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등지고 싶다, 뒤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처음에 주인공 만수가 일했던 곳은 태양제지라고 하고 영화 초반에 이제 엄청 태양이 뜨거운 햇빛을 막 빛는 그런 연출을 보여주는데 끝에 엔딩에 문제지 그러니까 그 선출을 죽이고 결국 문제지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 이름이 문제지, 그러니까 달이란 뜻이잖아요. 달제지인데다가 마지막에 달을 보여주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뭔가 태양과 달 이렇게 또 뭔가 대비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건 뭐 말장난은 아니지만 말장난이니까. 근데 또 문제지라고 하는 것도 달의 문도 있지만 그냥 문제, 막 이슈, 막 문제지 뭐 이렇게도 느껴져서 그것도 저는 약간 일종의 그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컨셉과 관련해가지고 좀 호였던 포인트들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어쨌든 어쩔 수가 없이 살인을 한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희생자들에게 동병상련을 느끼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쨌든 주인공이 어쩔 수가 없이 살인을 하는 상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뭔가 자기와 비슷한 환경, 비슷한 배경 그리고 비슷한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골라 죽여야 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나타나는 주인공의 심정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수가 사실 진짜 이 사람들에게 악의가 있어서 살인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 본인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가 없이 하는 행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마냥 처음부터 냉정해질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일단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지만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들 아니면 자기보다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본인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경쟁자들이 다 어느 정도 만수와 닮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경쟁 대상이 구범모 캐릭터 이상민 씨가 연기한 이 캐릭터는 알코올 중독에 자연 주변에 살고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반에, 그러니까 정말 태초에 자연적인 상태의 만수와 가장 닮은 점이 많은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경쟁 대상이 고시조, 차승원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인데 사실 이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좀 제거 대상이 3명이다 보니까 강약, 중간약해서 중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많은 정보가 있다거나 뭐 비중도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공통점을 깨알같이 드러내는 것이 예체능 계열 진로를 하는 딸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차종이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고 거의 그 종이 만드는 일을 예술가라고 막 말을 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출 역의 박희순 씨가 맡은 선출 역의 캐릭터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가장 극적이면서도 흑화한 상태의 만수와 닮아 있는데 확실하게 알코올 중독이고 통나무 집에서 살 만큼 뭔가 그런 자연 감성을 좋아하는 것 같고 하지만 뭐 직업인으로서의 막 뭔가 그런 걸 엄청 드러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좀 무자비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그냥 만수를 3개로 쪼개놓으면은 저 3명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캐릭터성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연결고리가 단순히 캐릭터의 배경이라든지 특성에서 끝나지 않고 각각의 비극과도 닮아 있는 것이 매력 포인트이자 호흡 포인트였다. 일단 구범조 캐릭터의 가장 처절했던 비극을 살펴보자면 아내가 외도를 해요. 근데 그거를 만수가 안 보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격을 하게 되고 이제 집 밖에 나와가지고 오열을 하면서 뒹구는 씬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봐왔던 뭐 이혼을 목도한 배우자의 슬픔이라기에는 훨씬 더 처절하고 되게 동물적이고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은 거를 막 내면서 막 뒹굴거든요. 막 단순히 가슴을 치거나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뭔가 현대 예술적인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돼지라는 요소가 또 만수랑 연관이 있는 거지. 만수의 아버지가 예전에 엄청 크게 돼지 농장을 했었는데 뭐 구제역 그런 게 퍼져가지고 돼지를 2만 마리를 그냥 생매장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좀 안 좋은 과거가 있는데 그거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면서 진짜 흙밭에 뒹구는 돼지처럼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심지어 그 캐릭터는 죽으면서 땅에 묻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구범조는 돼지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고시조 캐릭터인데 이 얘는 만수가 총으로 쏴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그 시체가 만수 차에 실려가지고 이제 트렁크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시체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뭐 범죄랑 아무 관련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전기톱 같은 걸 이걸 토막을 어떻게 내요? 그런 걸 못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울렁거리고. 근데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만수한 캐릭터의 취미가 원예? 뭐 이런 거예요. 식물을 기르고 가꾸고 이런 일을 굉장히 광적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 전에 나왔던 씬 중에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나무를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약간 막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거나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바닥에 누워진 시체와 철사를 번갈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씬이 이렇게 딱 나오면
철사에 의해서 정말 기괴하게 몸이 동그랗게 말아져 있는 시체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만수랑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만수가 잘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런 철사로 감기는 식물처럼.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또 뭔가 엄마 뱃속에 웅크리고 있는 태아의 모습 같은 거랑 좀 닮아 있어서 되게 기괴하기도 하고 뭔가 인간 원죄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이게 박찬욱이지 하면서 그 순간 딱 그로테스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고시조는 뭐라고 해야 되냐? 고시조는 원예 대상이다? 마지막 선출을 죽인 아이디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면서도 잔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사람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술 먹다 질식사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계획을 짰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술을 마시다가 얘를 이렇게 그 작두 뮤비에서 넉살이 하는 것처럼 여기까지를 탁 팜에 묻어놓고 입만 무슨 깔때기 같은 걸로 꽂아 놓은 다음에 걷다가 이제 무슨 음식 같은 거랑 술을 막 이렇게 밀어 넣어서 질식사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다시 꺼내서 저기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토사물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남들이 와서 봤을 때 얘 술 먹다가 질식했구나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 땅에 파묻힌 모습이 약간 그렇잖아요. 딱 이렇게 저기 밭에 어떤 뭔가가 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행태. 이 영화에서는 만수집 마당에 사과나무를 심는 씬이 있는데 약간 그게 연상이 되기도 하면서도, 선출은 뭐라고 해야 되나? 선출은 뭐라 하기 싫네요. 선출은 약간 화분?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만수 자체도 자연물처럼 중의적으로 보이게끔 취하는 액션이 있었는데, 옥상에서 밑에 있는 사람에게 사리를 느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있던 화분을 이렇게 내려치려고 머리 위로 치켜드는 거예요. 근데 그 씬도 되게 오묘한 것이 옥상 마당이다 보니까 볕이 굉장히 잘 드는 곳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본 어떤 사람은 막 뭐 햇빛 받으려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게 화분을 이렇게 머리 위로 들였다 보니까 그 화분에 고여있던 물들이 만수 월이 위로 뚝뚝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햇볕을 받고 물을 머리에서 이렇게 흡수하고 이런 모습도 약간 뭔가 만수도 화분이 된 것 같은 듯한 뉘앙스의 모습이 보여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4명의 노동자들이 모두 자연적인 요소에 비유되는 것이 있다. 은유되는 것이 있다. 뭐 돼지 소리를 낸다든지, 몸이 철사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감겨가지고 원예처럼 된다든지, 아니면 파묻힌다든지, 햇볕을 쬐다든지, 저기 물을 맞는다든지,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영화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나무를, 자연을 정말 무자비하게 벌목하고 있는 로봇들, 기계들. 왜 그렇고 있냐면 그거를 베서 이제 종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포인트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니까도 아니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종이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종이는 나무를 베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책 같은 거 보고 야 나무야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으로 비유되는 노동자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일의 일종인 제지업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어떤 것이 굉장히 오묘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마지막에 딱 진짜 눈앞에 갖다 박아주는 것을 보면서 감독님 진짜 이 부분에서 엄청 친절하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원작에서부터 있던 설정이었어요. 그렇게 종이를 다룬다. 그래서 막 그 주인공이 진짜 변태같이 어떤 종이 종류 같은 거 말하고 막 이러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왜 갖고 왔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맥락으로 보니까 충분히 갖고 올만 하더라고요. 되게 뭔가 맛있는 설정인 것 같으면서도 그런 어떤 굴레를 나타내는 듯한? 자연으로 비유되는 이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한다는 게 참 뭔가 그 아이러니가 굉장히 맛돌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엔딩으로 가면 더 뭔가 확실해지는 것 같은 게, 사실 마무리가 찝찝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살인을 해가지고 취업을 성공하긴 했으나 자기가 예전에 일했던 환경과 다르죠. 공장이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을 전격 도입해가지고 관리직 1명 정도 남겨놓고 인력을 진짜 더
더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만수가 있게 되는데 예전에는 막 시끄러우면서도 막 지나가는 동료들하고 막 이렇게 탁탁 두들기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담타도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인간의 흔적은 없어. 그 공장에 오로지 다 로봇들이 하고 그냥 만수는 얘네가 뭐 잘 돌아가나 이런 것만 보는 거의 허수아비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공장에서. 그 로봇들이기 때문에 뭐 봐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계속 똑같은 율동만 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소등 시스템 이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전기세까지 감면하기 위해서 불도 켜주지 않는다는 공장인데 이게 만수 역시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는 자연이라는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식물에게 이제 빛을 주지 않는 거죠. 그 영화 초반에는 진짜 만수가 빛 때문에 막 면접 볼 때 정신도 못 차리고 막 내리쬐는 햇빛 뭐 이런 식으로까지 묘사가 됐는데 이제 끝에 갈수록 만수는 완전 고립되어지고 고독해진다. 목적을 달성했다? 완수한 것처럼 마무리가 되지만 사실상 그게 아닌 거죠. 이제 나중에 가면은 만수조차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 만수는 더 이상 죽일 수 있는 경쟁 대상도 없어요. 로봇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로봇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현실이 필연적이고 그조차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였는데도 만수는 그걸 모르고 사람을 죽이고 본인을 파괴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망가지는 것처럼 그려지는 거죠. 사실 이 식구들이 만수의 그런 범행을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이제 후반부에 가면 묘사가 되는데 그 식구들도 마음속에 다 어쩔 수가 없다. 서로 이제 속이 골마가는 거죠. 마음속으로 다들 찝찝함을 알고 살지만 그거를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수 주인공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범행 동기가 자기 가족들을 위함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자기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고 피한다는 것에서 이게 또 보상 심리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충분히 충족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영화 좀 마무리가 거시기하다라고 했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톤이 맞다고 생각도 들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선 만족했다. 그럼 한번 이번에 불호 포인트 아니면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찝찝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앞서 말했듯이 이 영화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남편이 이렇게까지 했구나 막 이렇게 뭔가 되게 오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그런 사회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딱 봤을 때 그럼 맞벌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남편이 올바른 자리 취직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아내가 일 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영화에서 뭔가 이제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이게 왜 불호 포인트로 이어지냐면 단순히 정말 옛날 그 막 가부장 빠은인 사회 뭐 이렇게 막 전통적인 사회 막 남자 여자 구분 막 이런 것 때문에 싫다는 게 아니고 단순히 사실 최근에 박찬욱 감독님의 필모와 그리고 그 사람의 작품에서 보여줬던 세계와는 조금 대비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남성들에게 억압됐다가 마침내 해방되는 이야기를 그린 아가씨라든지 사랑에 미쳐서 엄청나게 계획을 세우는 미친 광공이 나오는 헤어질 결심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주체적으로 욕망하는 여성들이 주로 등장했던 박찬욱의 세계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통적인 성 역할을 기반으로 인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도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엔딩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괜찮았던 것 같다. 왜냐면 그런 사회에서 결국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난다든지 뭔가를 얻어낸다든지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차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됐다. 로 보이기도 해가지고 더 좀 추잡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풍자극이고 블랙 코미디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제되는 사회 자체도 그 요소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풍자의 대상이 되는. 사실 이 영화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 구조조정 실업, 뭐 그에 따른 뭐 사회 비극, 뭐 이게 진짜 몇 년째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뭐 이런 문제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이슈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을 초점으로 박찬욱 감독님을 좋아했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느껴졌지만 그래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전통적이고 이분법적인 성 역할을
고집하다가 벌어진 비극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지금 디스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맥락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심지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런 뭔가 남성 중심으로 그런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폭력성이라든지 부도덕성이 답습되는 듯하게 그리는 것도 있거든요. 처음에 그 돼지 2만 마리를 키웠다는 할아버지는 예전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총을 갖고 오고 그 총을 통해서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주인공 만수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렇게 아빠가 살인을 저지르는 거를 만수의 아들이 또 알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는 전쟁, 아버지는 살인, 그리고 아들은 또 심지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만수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 우린 지금 전쟁 중이다. 우린 지금 여자들을 지켜야 되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런 행동을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요구되어지거나 뭔가 의무감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라고 생각하기보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것이 느껴져서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좀 마음에 안 들었던 포인트가 그 맥락에서 차마 합리화하지 못하고 차마 쉴드 치지 못하는 신내나는 연출이 있었다. 그러니까 신내난다고 표현하는 게 뻔하고 빠았다? 되게 다른 데서 볼 법한 연출인데 빠았다. 사실 박찬욱 감독님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라는 게 참 재치 있고 참신한 연출이잖아요. 뭐 단순히 인물이 밥을 먹는다는 씬을 그렸을 때 그냥 진짜 아무 반찬 깔아놓고 라면 먹고 이러지 않고 그 음식조차도 정말 그 배경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캐릭터의 이름이랑 비슷하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항상 좀 포인트를 주려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시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고 제가 그분을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든 요소였는데 근데 그런 연출이 그런 쉰내나는 연출이 심지어 또 앞서 말했던 그런 세계의 이미지를 답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건 좀 아쉽긴 했다. 단순히 그런 세계를 설명하기 위함이고 그런 세계를 전제하기 위함이라도 쳐도 그거를 보여주는 거는 예전에 박찬욱의 세계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뭐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냐면 저희 미리 캐릭터 손예진 씨가 연기하는 그 미리 캐릭터가 아들이 이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되게 호색한이기 때문에 이제 브라자를 벗고 약간 이렇게 찌찌를 좀 이렇게 드러내면서 유혹을 하는 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들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좀 뭔가 그런 거라고는 희생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까지 캐릭터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쉬운 방식으로 연출했어야 됐나? 너무 위험적이지 않나? 요즘 여자 관객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기도 하고 심지어 박찬욱의 세계를 좋아하는 관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면역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내내 취하고 있는 그 지리멸렬한 사회 스탠스 뭐 흔히 말해서 테토남 애겠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성고정적으로는 사회라면 어찌어찌 이해 문직한다고 쳐도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 짜쳐. 너무 단순하고 뻔해. 그러니까 엄마가 그만큼 절박했다 아니면 거기에다 조금 성적인 뉘앙스를 넣고 싶다면 조금 더 은유하거나 조금 더 다른 아이디어를 썼을 법하지 않나 싶은 자꾸 아쉬움이 드네. 이게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고작 뭐 또 그런 씬 하나 때문에 또 예민하게 그러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박찬욱의 세계를 좋아했던 저로서는 그게 상당히 충격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 뭐 그 외에도 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특히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뻔해서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 다른 영화들은 뻔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영화는 다른 부분이 조금 통통 튀고 재밌는데 그 부분이 너무 또 뻔하게 빠았어가지고 또 충격이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면서 한번 기억에 남는 씬들이나 배우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기억에 남는 씬이라고 하면 이 만수가 자기의 경쟁자를 이제 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주소로 우편으로 이력서를 받아요. 그 종이 이력서를 이제 온실에다 쫙 깔아놓으면서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게 누가 있나 이렇게 막 추리는 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력서에 B, A 뿔, A 뭐 이렇게 얼굴 엄청 커다랗게 박혀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경쟁자를 추리는 과정에서 슬쩍 자기 이력서도 한번 사이에 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중에선 2위인가? 3위인가?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본인을 객관화하는 씬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범조, 그러니까 첫 번째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씬도 기억에 남는데 조용필 노래 BGM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엄청나게 노랫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말소리가 안 들려서 그 자막으로 나와요. 한국 영화인데 자막으로 나오고 빨간 옷을 입은 범조의 아내 아라랑 만수가 막 이렇게 뒤엉키는 씬이 나오는데 그게 또 이제 또 박찬욱 감독 영화답게 굉장히 좀 자세가 오묘합니다. 약간 좀 체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전까지 이 범조 아라 커플이랑 만수 미리 커플이랑 되게 비슷하게 뭔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식으로 영화가 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수랑 아라랑 또 이렇게 막 뒤엉키는 장면을 또 그리니까 그 부분이 되게 또 뭔가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맥락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배우도 그 범조 아라 커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민 씨랑 염혜란 씨인 것 같은 게 저는 진짜 그 이성민 씨의 돼지 멱다는 오열 연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 딱 보자마자 감독님이 어떻게 디렉션을 했을지가 너무 알겠고 그거를 이 배우가 너무 잘 소화를 했다는 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전문직이구나. 이게 기술직이구나. 배우는 기술직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처절함이 와닿으면서도 막 그렇게 과장된 느낌이 없어서 참 신기했다. 그 염혜란 씨로 비슷한 맥락으로 염혜란 씨 캐릭터는 이제 배우 지망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되게 좀 과장되기도 하고 문어체 느낌도 나는 막 대사들을 해요. 근데 그거를 진짜 잘하셔. 어떻게 그렇게 호흡 같은 거를 막 조절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다른 사람이 하면 정말 국어책 읽는 듯 대본집 리딩하듯 읽을 것 같은 거를 진짜 그냥 저 캐릭터는 평소에도 저렇게 말하는 것처럼 막 술술술술 하는 게 너무 신기했고 사실 염혜란 씨가 연기한 캐릭터 아라가 이 영화의 진정한 감초인데 일단 처음 등장할 때부터 상복을 입고 나와요. 근데 그게 남편이 죽어서 오열하는 여자 뭐 이런 역할의 오디션을 보러 가는 거래. 근데 떨어졌대. 근데 영화 후반부에 가서 형사들이랑 인터뷰할 때는 사실은 자기도 그 죽음에 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정말 천연덕스럽게 그 아내가 돼서 연기를 하거든요. 연기죠.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는 오디션에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형사들이 깜빡 죽을 만큼 실감나게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제발 남편 좀 찾아주세요. 우리 남편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재밌다. 그리고 주인공인 이병헌 씨도 당연히 기억에 남긴 한 것 같은데 블랙 코미디 장르에서 코미디가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그걸 조절을 잘 못하면은 영화가 너무 무거워진다든지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야 지금 이런 심각한 얘기를 저렇게 대충 하면서 놀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코미디를 워낙 잘하는 배우가 그게 중심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게 흐름이라던가 감정선 같은 것이 연출가의 의도대로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웃기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고 처절하기도 한 그 감정이 정말 화끈했다. 네, 그래서요. 이제 오늘 지금 화요일이니까 내일 이제 개봉을 하면 한 번 더 보러 갈 생각입니다. 방금 저도 지금 영화 보고 와서 막 정리 안 된 채로 말했던 이런 부분을 한번 저도 좀 정리를 해보면서 혹시 제가 놓쳤던 또 다른 부분, 또 재밌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궁금한 점이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거든요.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고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안 된 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감독님이 진짜 흥행하고 싶어가지고 저기 SNS 태그를 고려해서 이렇게 만드신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거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지. 지금 혼자 1시간 반 동안 말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목이 아프고 외롭고 근데 이제서야 좀 목이 풀리는 것 같고 되게 오묘한 심정인데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야. 안녕. 피곤해.